지금까지 과거 연도별로 당시만 해도 특급 유망주라고 불렸던 선수들이 잘 성장했는지에 관한 영상을 여러 편 제작을 했죠. 근데 모아보니까 이제 2014년 유망주 편 하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14년 당시에만 해도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다 라는 평가를 들었던 선수들이 기대만큼 잘 성장을 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2-13 시즌 이 선수는 분데스리가의 3부 리그에 떨어져 있던 칼스루에서 임대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 19살이었던 이 선수는 39경기에 출전해서 17골 14도움을 기록하며 12-13 시즌 3부 리그에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고 해도 3부 리그에서의 기록이라면 좀 잘했네? 요 정도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텐데, 이 19살의 유망주는 바로 다음 13-14 시즌 원소속 팀이었던 함부르크로 복귀하면서 곧바로 1부 리그에서도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선수는 바로 1994년 출생의 유망주 하칸 차라놀루였죠. 사실 3부 리그와 1부 리그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차라놀루가 빅리그에서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겠지만, 차라놀루는 13-14 시즌 본인의 첫 1부 리그 커리어 시즌부터 주전으로 뛰면서 그 의문을 확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차라놀루는 13-14 시즌 함부르크 소속으로 총 38경기에 출전해서 11골 5도움, 그 11골 중 4골이 프리킥 득점이었던 차라놀루는 탁월한 킥력을 무기로 첫 시즌부터 함부르크의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이제 20살에 불과했지만 분데스리가의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차라놀루는 함부르크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14년 같은 분데스리가의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 아시다시피 여기서 손흥민과 함께 커리어를 보내기도 했던 차라놀루는 함부르크에서 받았던 기대를 레버쿠젠에서도 그대로 이어갔고 14-15 시즌에도 프리킥 득점으로만 9골, 여전한 킥 스페셜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14-15 시즌 차라놀루는 총 47경기에 출전해 13골 11도움, 2014년 당시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차라놀루는 이후 2017년에 합류했던 AC 밀란에선 다소 기복 입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만큼의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는 듯 했지만, 오히려 2021년에 이적했던 인터밀란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 이 인터밀란에서 두 번의 세리에 올해팀, 23-24 시즌엔 세리에 최고의 미드필더에 뽑히면서 그래도 2014년 받았던 기대만큼 성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로멜루 루카쿠라는 특급 유망주를 키워내면서 재미를 봤던 벨기에 클럽 안더레우트는 2013년 루카쿠처럼 거구를 지닌 유망주 공격수를 한 명 영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유망주는 13-14 시즌 안더레우트에서 39경기 16골 6도움, 19살의 유망주로서는 꽤나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세르비아 출신의 공격수 알렉산드르 미트로비치였죠. 189cm의 거구를 지녔지만 온전히 타겟타라고 하기에는 기본기도 지녔던 공격수로, 미트로비치는 빅리그는 아니었지만 벨기에 안더레우트에서 유망주를 넘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게 되죠. 거기에 그 다음 14-15 시즌 미트로비치는 리그에서만 20골을 기록하면서 벨기에 리그 득점왕에까지 오르게 됐으니 20살에 불과한 유망주가 유럽리그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2014년 당시 이 미트로비치는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미트로비치는 안더레우트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이적했던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에서는 3시즌 동안 72경기 17골 10도움에 그치면서 빅리그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도 뉴캐슬 이후에 합류했던 풀럼에서는 총 7시즌을 뛰면서 206경기 111골 21도움, 미트로비치는 풀럼 역대 최다 득점 6위에 오르는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특히 19-20 시즌엔 풀럼에서 41경기 26골, 21-22 시즌엔 46경기에서 43골이라는 맹폭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두 시즌이 풀럼에서 제일 잘했던 시즌이긴 한데 당시 2부 리그에서 만들었던 기록. 2014년 안더레우트에서 폭격을 보여줬던 유망주였지만 미트로비치의 이후 커리어를 통틀어 본다면 2014년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프리미어리그라는 빅리그에서,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빅클럽에서 18살짜리 유망주가 1군으로 데뷔했다면 그 재능은 확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그냥 유망주에게 한 경기 경험 쌓으라고 출전시킨 것도 아니고 그 13-14 시즌 데뷔 시즌에 총 35경기에 출전해서 4골 5도움을 기록,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유망주 아드난 야누자이를 세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2013년 맨유에 새롭게 부임했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야누자이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 바 있죠.
자신이 감독하는 기간 동안 봤던 유망주 중 루니의 버금가는 재능, 야누자이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며 모예스는 야누자이를 극찬한 바 있었는데, 확실히 2014년 당시의 야누자이는 맨유를 대표하는 유망주였다고 할 수 있었죠. 물론 야누자이의 잠재력과는 별개로 모예스 감독의 맨유는 13-14 시즌 처참한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이 18살에 불과했던 유망주는 부진했던 맨유가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보석이라는 평가가 적절했습니다. 측면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괴롭혀줄 수 있는 드리블을 지닌 선수. 다만 야누자이는 놀라웠던 데뷔 시즌과는 다르게 그 다음 14-15 시즌엔 21경기에 출전해서 공격 포인트 빵개. 데뷔 시즌에 비해선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2014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야누자이도 특급 유망주로 기대받는 선수긴 했죠. 다만 이제 와서 보니까 야누자이는 맨유 데뷔 시즌이 맨유에서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고, 이후 도르트문트와 썬더랜드, 후에 레알 소시에다드에 합류해서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맨유에서 화려한 등장을 알렸던 것에 비해서는 야누자이 역시 그 잠재력을 만개시켰다고는 보기엔 어려울 것 같네요. 2012년 17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했던 유로 대회에서 독일은 네덜란드에게 패하긴 했지만 준우승을 차지. 당시 이 대회에서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에 올랐던 선수는 독일 샬케의 유망주였던 공격 경미드필더 막스 마이어였죠. 이 막스 마이어는 샬케에서 12-13 시즌 1군으로 데뷔하긴 했지만 유망주였기 때문에 그리 많은 기회를 얻진 못했는데, 놀랍게도 마이어는 그 다음 13-14 시즌부터는 팀의 주전으로 뛰게 되죠. 그만큼 잠재력이 뛰어났다는 방증일 텐데, 173cm로 큰 피지컬을 지닌 선수는 아니었지만 기술적인 재능을 보여준 선수. 공격수에게 양질의 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는 패싱 센스를 지녔던 선수로, 마이어는 데뷔 두 번째 시즌이었던 13-14 시즌 샬케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낙점. 13-14 시즌 41경기 7골 5도움, 그 다음 14-15 시즌 37경기 6골 2도움까지 마이어는 2014년 당시 18살에 불과했지만 샬케의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독일 내에서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다만 마이어가 현재 뛰고 있는 팀은 키프로스 리그의 아포엘. 독일의 주목받는 재능이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포함 쾰른, 페네르바체, 미트일란 등 여러 팀들을 거쳤지만 잠재력을 만개시키지는 못하면서 다소 아쉬운 커리어를 보내고 있네요. 그리고 사실 2014년 샬케에는 당시 부상으로 잠깐 주춤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긴 했지만, 마이어와 같은 1995년 출생에 마이어와 함께 샬케의 미래라고 불렸던 레온 고레츠카도 뛰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기대를 받았던 마이어보다는 오히려 고레츠카가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있네요. 12-13 시즌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18살의 나이에 1군으로 데뷔. 빌바오는 바스크인 선수들로만 팀을 구성하는 다소 특이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라 유망주 수급이 다른 팀들에 비해 어려운 편인데, 이 유망주는 19살이었던 13-14 시즌부터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잡게 되죠. 바로 1994년 출생의 유망주 센터백이었던 에메릭 라포르트였죠. 패스 능력을 장착한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점으로 라포르트는 이미 좋은 조건을 지닌 센터백이었는데, 피지컬로 누른다기보다는 지능적인 수비를 통해 상대를 공략했던 라포르트는 어린 나이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였죠. 라포르트는 13-14 시즌 19살이었던 시즌에 빌바오에서 시즌 총 38경기에 출전. 그중 36경기가 선발 출전이었을 정도로 라포르트는 빌바오의 주축으로 활약했고, 심지어 유망주가 단순히 경험치를 쌓는 정도가 아닌 13-14 시즌 라리가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될 정도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포르트는 자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듯 이어진 14-15 시즌에도 총 49경기에 출전하며 20살의 나이에 빌바오의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성장하게 되고, 17-18 시즌 전반기까지 빌바오에서 5시즌 반 동안 총 222경기에 출전.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빅클럽에서까지 커리어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빌드업 능력이 좋은 센터백, 심지어 왼발잡이라는 장점은 바르디올라 감독을 환장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맨시티에서도 7시즌 동안 180경기에 출전. 종종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부상으로 몇 차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22-23 시즌 시티의 트래블을 함께하는 등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냈고, 라포르트는 2014년 받았던 기대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켰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덜란드 리그인 에레디비지가 다른 빅리그에 비해서는 약한 리그라고는 하지만 13-14 시즌 19살의 선수가 43경기 14골 9도움, 그 다음 14-15 시즌엔 40경기에서 28골 7도움을 기록했다면, 심지어 그 14-15 시즌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과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요한 크루이프상까지 수상했다면 2014년 당시 이 선수가 특급 유망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주인공은 네덜란드 PSV의 특급 유망주였던 멤피스 데파이입니다. 당시엔 진짜 특급 유망주였던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를 지닌, 거기에 세트피스를 전담할 정도의 위협적인 킥력까지 지녔던 윙어로 데파이는 PSV를 넘어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 차세대 슈퍼스타로 불리는 유망주였죠. 실제로 데파이는 2013년 네덜란드 대표팀으로도 데뷔, 2014년 월드컵에서는 핵심까지는 아니었지만 4경기에 출전해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네덜란드 팬들을 설레게 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데파이는 14-15 시즌까지 PSV에서 뛰면서 총 124경기 50골 27도움, 이제가 20살이 된 선수라고 보기 어려운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15년에 이적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데파이는 커리어가 조금 꼬이게 되죠. 맨유의 새로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돼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데파이의 맨유 통산 기록은 53경기 7골 5도움. 맨유가 데파이에 대한 기대를 접는 데는 한 시즌 반이면 충분했고, 데파이는 16-17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프랑스 리옹으로 떠나면서 밝게 빛났던 만큼 빠르게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만 리옹으로 떠났던 시점, 데파이는 여전히 23살의 어린 선수였고, 리옹에서 5시즌을 보내면서 부활에 성공하게 됐지만 그 후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짧은 커리어를 거치고 현재는 브라질 코린치안스에서 뛰고 있는 상황. 2014년 가장 빛나는 유망주 중 한 명이었지만 데파이도 그리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데파이가 많은 득점을 만들었던 것은 네덜란드 리그, 역시 빅리그가 아니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7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13-14 시즌 33경기 17골 6도움, 그 다음 14-15 시즌엔 35경기 15골 13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도움왕에 오를 정도로 빅리그에서 파괴력을 보여줬고, 2014년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바로 당시 이탈리아의 사스올로에서 뛰고 있던, 아니 아직도 사스올로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도메니코 베라르디입니다. 과거 세리에 무대에 만연했던 공동 소유권이 있을 당시 유벤투스와 사스올로가 베라르디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유벤투스에서 뛴 적은 없고 현재 보기 드문 원클럽맨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선수. 중앙과 우측면에서 주로 활약해주는 이 왼발잡이 공격수는 빠른 속도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기반으로 사스올로의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 사스올로라는 팀이 세리에 우승을 노리는 팀도 아니고, 베라르디 정도의 잠재력이라면 해외 빅클럽은 아니더라도 이탈리아 리그의 강팀들이 노려볼 만한 선수기도 했죠. 실제로 베라르디는 커리어 동안 유벤투스, AC밀란, 인터밀란까지 여러 강팀들과 연결됐었지만 이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사스올로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23-24 시즌 사스올로가 강등을 당했었지만 베라르디는 팀의 잔류에서 재승격을 도우기도 하면서 이제는 사스올로의 원클럽맨으로 남을 것인가가 더 궁금해진 모습이죠. 물론 2014년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었음에도 빅클럽에서는 한 번도 커리어를 남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 클럽 커리어 트로피는 2부 리그 우승 트로피가 전부긴 하지만, 대신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최다 출전 2위 기록을 지니게 된 선수를 갖게 됐으니 구단은 그래도 행복하겠네요. 프랑스의 PSG는 2011년 카타르 자본이 유입되면서 축구계에 새로운 부자 구단이 등장했음을 알리게 되고,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유명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자신들의 스쿼드를 발전시키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구단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단에서 키워내는 유스 선수들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었을 텐데, PSG는 2014년 뛰어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던 유망주 한 명 덕분에 행복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12-13 시즌 PSG에서 1군 데뷔전을 가졌던 유망주 아드리앙 라비오였죠. 물론 12-13 시즌 PSG에서 데뷔 이후 곧바로 툴루즈 임대를 떠나긴 했었지만, 라비오는 그 다음 13-14 시즌부터 PSG의 주전급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안드레아 피룰로는 라비오를 두고 완벽한 선수, 신체적, 기술적으로 이렇게 강한 선수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라는 평가를 내렸었는데, 확실히 191cm의 큰 피지컬을 지녔지만 부드럽고 유려한 기술을 지닌 중앙 미드필더로 라비오는 13-14 시즌 18살 시즌에 PSG에서 34경기 3골 1도움, 14-15 시즌엔 33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라비오는 PSG의 특급 유망주로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라비오는 에이전트인 어머니가 구단과 트러블을 자주 만들면서 경기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선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워낙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준 유망주였기 때문에 PSG에서 꾸준히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2014년 당시를 본다면 중앙 미드필더 중에선 가장 뛰어난 유망주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PSG에서 18-19 시즌까지 7시즌 동안 227경기 24골 14도움을 기록한 라비오는 이후 유벤투스에서의 5시즌과 마르세유에서의 1시즌을 거쳐 현재 AC밀란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확실히 유망주 시절 기대받았던 좋은 실력을 커리어 동안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PSG 시절엔 감독으로부터 라커룸 출입 금지 처분을 받더니 마르세유에서는 동료와 쌈박질까지.
라비오는 경기 외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선수로 오히려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잉글랜드의 프로축구 선수협회 PFA에서는 매 시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로 올해의 팀을 선정하고 나는데, 여기 13-14 시즌 PFA 올해의 팀에 뽑힌 선수들의 명단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한다면 13-14 시즌 당시 18살에 불과했음에도 사우스햄튼에서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올해의 팀에 선정된 루크쇼를 뽑을 수 있겠죠. 13-14 시즌 리그 우승팀이었던 맨체스터 시티의 레프트백이 알렉산드르 콜라로프, 첼시에서 뛰고 있던 애슐리 콜 등 레프트백 자리에 걸출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고작 18살에 불과했던 유망주가 올해의 팀에 선정된 것이었죠. 사실 그전 12-13 시즌부터 사우스햄튼의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던 유망주로, 루크쇼는 빠른 스피드와 공격력을 보여줬던 레프트백, 그렇다고 수비력이 모자란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루크쇼는 어린 나이부터 사우스햄튼의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그 결과 13-14 시즌 루크쇼는 시즌 총 38경기에 출전, 리그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된 것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귀한 재능이라고 여겨지는 레프트백, 거기에 18살에 불과한 잉글랜드 국적의 유망주였기 때문에 2014년 당시 루크쇼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미래가 돼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13-14 시즌이 끝난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빅클럽에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크쇼는 2014년부터 현재 25-26 시즌까지 총 12시즌을 맨유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 다만 루크쇼가 2014년 받았던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줬냐라고 한다면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24-25 시즌까지의 기록으로만 정리한다면 루크쇼는 맨유에서 총 287경기에 출전해 4골 29도움을 기록, 평균을 내보면 시즌당 28경기 출전인데, 아시다시피 루크쇼는 부상으로 인해서 기대만큼의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게 된 선수죠. 확실히 출전만 한다면 팀의 주축으로 활약해줄 실력을 보유한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도 많은 부상으로 인해서 그 잠재력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려웠고, 맨유 팬들에겐 큰 아쉬움이 남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4년 당시 사우스햄튼에는 루크쇼라는 특급 유망주도 있었지만, 루크쇼와 같은 1995년 출생의 또 다른 기대주 칼럼 체인버스도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었죠. 물론 체인버스도 현재를 본다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요. 마지막은 그래도 역시 골든보이가 나와야겠죠. 2014년 당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상을 수상하면서 특급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는 바로 이 선수, 리버풀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던 라임 스털링입니다. 리버풀 팬들은 눈 감자. 사실 그전 12-13 시즌 18살의 어린 나이에 리버풀의 주전으로 기회를 받으면서 놀라운 등장을 알린 선수였는데, 이 빠른 스피드를 지닌 드리블러는 리버풀이라는 빅클럽에서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게 되죠. 리버풀은 13-14 시즌 매우 아쉽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2위라는 성적을 기록. 그 시즌이었죠. 당시 리버풀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루이스 수아레즈와 잠재력을 만개시키면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운 다니엘 스터리지 두 공격수가 있었는데, 그 두 선수에 뒤처지지 않는 팀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유망주가 바로 스털링이었죠. 스털링은 13-14 시즌 38경기에 출전해서 10골 7도움, 그 다음 14-15 시즌엔 52경기나 출전해서 11골 9도움을 기록했으니, 이제 20살짜리 유망주가 이 정도의 활약을 보였으니 2014년 골든보이에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15년 맨시티에 이적하면서 리버풀 팬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긴 했지만, 이 1994년 출생의 유망주는 단순히 기대주를 넘어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한 축이 돼줄 거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스털링은 맨시티에서 잠재력을 만개시켜 많은 우승을 함께하긴 했는데, 다만 커리어 동안 불안정한 결정력과 기복 있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맨시티 이후에 이적했던 첼시와 아스날까지 현재 커리어 후반부에는 다소 떨어진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14년 받았던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시기는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전성기를 이어준 선수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2014년 당시 가장 기대받았던 유망주들이 그만큼 성장을 보여줬나 한번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 외에도 2014년 당시 에버튼에서 뛰고 있던 존 스톤스, 스포르팅에서 활약한 후 토트넘에 합류했던 에릭 다이어, 호펜하임에서 뛰고 있던 니클라스 쥘레, 우디네세 소속이었던 브루노 페르나데스 등 유망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